안녕하세요. 법무부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성범죄로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의뢰가 들어오는 게 준강간죄거든요. 준강간죄에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당황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강간죄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준강간죄에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심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준강간죄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술을 먹거나 그런 상황에서 모텔에 갔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날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정액검사든 DNA 검사를 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거든요. 당사자는 술을 먹고 관계한 것은 맞지만 분명 상대방이 동의했는데도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니 너무나 억울한 상황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카톡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 하고, 근데 인정하자니 나중에 이게 발목 잡을 것 같고 인정 안 하자니 진짜 고소할 것 같고 막막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톡으로 잘못했다고 하면 나중에 그걸 근거로 또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성범죄는 둘만 있던 장소에서 벌어지는 게 대부분이라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사건 발생 전후에 걸친 카톡이나 전화 통화 내용 등 경험 증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전략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대방을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달래거나 또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부터 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준강간은 형법 299조에 기재되어 있는 죄인데,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처벌하는 거예요. 벌금형이 없어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에요. 어떤 경우에 준강간죄로 처벌받나? 심신상실과 한거불능. 내가 상대방과 관계한 사실이 맞다면은 그 당시에 상대방이 심신상실이었냐, 한거불능이었느냐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신상실이라는 거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주로 자는 수면 상태 또는 술 취해서 떡이 된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럼 한거불능이라는 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이렇게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포박되어 있거나 정신적 혼란이 발생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거불능으로 볼 수 있어요. 형량은 얼마일까요? 근데 형량이란 거는 딱 요 사건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합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형량이 나가요. 죄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처벌을 받는 게 최고로 좋은 거고, 재범이고 합의도 안 되고는 징역 3년에서 5년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레인지의 범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준강간죄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봤는데, 진짜 자기는 멀쩡한 사람하고 관계를 했는데 자기는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당한 경우, 실제로 꽐라된 상태의 여성과 관계를 한 경우, 본인도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고소장부터 보셔야죠. 고소장 보고 자기가 수집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CCTV가 됐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진술서를 받거나 녹음을 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당시의 상황을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희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자꾸 진술이 번복되게 돼요. 진술이 번복되게 되면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모순된다, 이런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돼 갈 수 있으니까 사건 직후에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변호사를 선임할 건 빨리 선임하세요. 안 할 거면 모르는데 할 거면 빨리 선임해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관계도 정리하고 증거도 찾아보고 목표도 어떻게 할지 잘 잡는 거면 실수가 덜한데, 자기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꼬여서 오면은 변호사가 그 꼬인 상황을 푸는데 안 풀릴 수도 있고, 풀어도 굉장히 어렵게 풀릴 수도 있고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저질렀는데 무죄 주장하던 잘못하는 내를 더 벌 수가 있어요. 납작 엎드려서 선처를 받는 게 객관적 목표일 수도 있어요.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대방이 진술한 대로 다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요. 상황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지 일단 추론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잘못을 안 했을 것으로 생각될 때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전략을 써야 되는 거고, 자기가 했을 가능성이 높을 때는 혐의가 있는 경우, 잘못을 한 경우와 동일한 전략을 쓰는 게 맞아요. 변호사님들이 수사 초기 단계가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 받고 나서 그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조사를 막 중구난방으로 받아놓고 사실관계도 막 흐트려놓고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건지 부인하는 건지 인정해야 될 상황에서 부인해놓고 부인해도 되는 상황에서 인정해놓으면 그거를 되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경찰 조사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지털 포렌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는 그 당시에 서로 간에 동의하에 찍은 영상도 있을 수도 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문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겁나서 지워버렸을 때가 문제예요. 복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한 번 지우면 복원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번 지우면 복원은 잘 안 된다. 하지만 복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포렌식 업체에 자기가 유리한 증거는 복원을 의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거짓말 탐지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사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가 진실 반응이 나왔든 거짓 반응이 나왔든 그걸 증거로 쓰진 않아요. 근데 그게 거짓 반응이 나오면은 검사도 그렇고 수사관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저 사람이 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거로는 쓸 수 없지만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검사 때는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그 결과대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많은 의뢰인들이 와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놓고 진실과 다르게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 나오면 너무나 갑자기 불리해지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는 정말로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이 내용을 좀 써놨어요. 자세한 내용은 좀 블로그 내용을 참작하시고, 그다음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 이유도 의사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도 써있고 내과도 써있고 정형외과도 써있으니까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산부인과를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변호사는 그런 것들이 써있지가 않으니까 변호사라고 하면 모든 종류의 사건을 다 잘할 거라는 생각을 일반인들이 한다고. 근데 성범죄는 그 특수성 때문에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합의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중간간지의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한 3천만 원 내외에서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어떤 경우는 10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3천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가 나는 얼마만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 정답이고 어떤 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해자는 사람마다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다 틀리거든요. 100만 원이면 굉장히 싸지만 그것조차 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고 1억 원이면 어느 정도 크다고 보이지만 넙죽 받아서 합의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결국 피해자의 의사하고 가해자의 의사와 능력이 딱 일치되는 교차점이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굉장히 리허설을 중요시해요. 한 번도 조사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리허설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너무 엉터상통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해서는 안 될 말, 실수해서는 안 되는 거,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거, 수사관들이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조사를 받으니까 훨씬 실수가 줄어들더라 이거죠. 화면을 보면 저희 동광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저희는 성범죄 전문 케어 법인으로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도 받고 하더라고요. 제가 TV에 나간 거, 대학교에 가서 강의한 거 이런 거 밑에 좀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들이 후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몇 가지를 써봤어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20대, 30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40대나 50대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서비스를 이분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경찰 단계까지만 해서 끝내는 사안을 검찰 단계, 법원 단계까지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비용을 받을 경우는 너무 비용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단계까지를 목표로 하는 건 경찰 단계까지만, 법원 단계까지 필요한 건 법원 단계까지 단계별로 비용을 따로 책정해서 빨리 끝날수록 비용을 적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뢰인들이 조금이라도 변호사 선언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도 쓴 이유는 어떤 분들은 변호사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급적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도움을 못 받는 어떤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책을 읽고 인생에서 억울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책도 썼거든요. 이 책도 읽어보시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도움을 받고 계신데 저는 그럴 때마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억울한 일이 없게끔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상만으로 좀 부족한 분은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드리고 만약에 선임을 치게 된다면 믿음에 대한 보답을 진심을 담은 변론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잘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